네, 인텔의 14나노 트라이게이트 핀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텔의 14나노 핀팻의 키 피처예요. 첫 번째로 세컨 제너레이션 핀팻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 나온 핀팻이죠. 그리고 서핀 도핑 테크닉을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핀 밑에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그러면서 핀 밑에 게이트의 컨트롤빌리티가 닿지 않는 영역에 리키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펀치스루 스타퍼 PTS라는 웨를 쳐주는데요. 근데 이 웨를 쳐주는 방식을 솔리드 소스 도핑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넣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셀프 얼라인 더블 패터닝 SADP를 이용을 해서 크리티컬 패턴인데 패터닝 레이어들은 SADP 공정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인터커넥트 쪽에는 에어갭 인터커넥트를 써서 에어를 넣었으니까 퍼미티비티가 가장 작은 에어를 이용을 해서 캐패선스 인터커넥트 영역의 RC 캐패선스를 최소화시켰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핀 모양도 렉탱귤러 쉐입의 핀으로 바뀌었네요. first generation은 테이퍼 타입이었죠. 근데 렉탱귤러 핀으로 바뀌고 위스는 8나노, 하이트는 42나노로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fourth generation 하이케 메탈 게이트 공정을 썼고 sixth generation 스트레인 실리콘 썼다. 그리고 하이스트 드라이브 커런트를 구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템 이미지와 추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디자인 룰이랑 테크놀로지 피처를 보게 되면 핀의 피치는 42나노가 됐어요. 42나노 됐고 우리가 퍼스트 제너레이션 핀팻 대비 0.7이 굽혀졌다 라고 보니까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60나노 핀피치였죠. 그죠? 그리고 컨택트 게이트 피치, 그러니까 CPP 컨택트 폴리 피치 같은 경우에는 70나노가 됐어요. 70나노가 됐으니까 원래는 90나노였죠. 90나노였다가 70나노로 줄어들었고 인터커넥트 피치 같은 경우에는 52나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SATP 공정을 이용해서 193나노 이머전 리소그래피를 사용을 해서 SADP 공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 피처는 여기 나와 있네요. 핀 피치가 42나노, 컨택 게이트 피치가 70나노, 메탈 제로가 56나노, 그리고 메탈 1이 70나노, 그리고 메탈 2가 미니멈 사이즈가 52나노를 구현을 해냈네요. 그 게일 랭스가 VLSI 12년도 경우에 22나노 노드에서 게이트 랭스가 26나노 정도 됐는데요. 14나노는 20나노 정도로 더 줄였습니다. 디바이스 지오메트리는 이미 설명을 한번 했었죠. 디바이스 지오메트리는. 그래서 달라진 게 일단은 나이트라이드가 예전에는 더블 스페이스였는데 싱글 스페이스로 바뀌었어요. 더블 스페이스를 하면서 스페이스가 두 번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게이트의 피치가 줄면서 공간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굳이 스페이스를 두 번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핀 포메이션을 당연히 이쪽에다 먼저 했겠죠. 이렇게 핀 포메이션을 이렇게 했을 거고, 더미 폴리게이트를 25나노 더미 폴리게이트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뭐 27나노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죠. 이쪽 영역에 더미 폴리게이트가 이렇게 왔겠죠. 여기 들어왔을 거고, 나이트라이드 대포를 하고 나이트라이드 뎁을 하고 팔라노 뎁스로 여기 팔라노 뎁스로 나이트라이드 뎁을 하고 애나이소트로픽으로 엣지를 해서 깎아냈겠죠. 나이트라이드가 뎁이 이런 식으로 뭐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깎아져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소스 드레인 에피를 하고요. 에피를 여기 소스 드레인 에피를 이렇게 키우죠. 이런 식으로 키웠을 거예요. 여기 보면 상당히 이 서피스보다 높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티드 소스 드레인 모양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소스 드레인 만들고 ILD 옥사이드를 채워넣고 여기다 ILD 옥사이드를 채워넣고 CMP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단차를 맞췄겠죠. 그래요? 그 더미 게이트를 리무벌 하고 상태에서 더미 게이트를 다시 날리고 스페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이케이 그 다음에 메탈 게이트를 채워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메탈 CMP를 하고 플라너리제이션을 하고 일단 CMP를 하고 플라너리제이션 한 후에 게이트 리셋을 또 했죠. 여러분 게이트 리셋이 또 들어가 있죠. 당연히 셋 공정을 진행을 했겠네요. 나이트라이드를 넣으면서 이쪽에다 나이트라이드 헤드에다 채워 넣으면서 셀프 라인 컨택 공정을 또 썼겠죠. 그 쪽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ALD 쪽을 다시 엣치를 해가지고 텅스텐으로 컨택 대포를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핀팻에서 바뀐 거라고는 나이트라이드가 2번 들어갔던 게 1번 들어가는 거, 그 공정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디바이스 지오메트리를 좀 X컷으로 보게 되면 먼저 게이트 피치는 70나노로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 컨택 게이트 폴리 엣지에서 엣지까지 70나노고 게이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35나노 원래 55나노였는데 200옹스트롱을 리셋을 시켰네요. 그죠? 200옹스트롱 리셋 시켰고 스페이서 랭스는 10나노 정도 됩니다. 10나노 되고 핀 하이트는 42나노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나노. 핀이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게이트도 여기를 싸고 있고 소스랜도 여기 이렇게 싸고 있는데 컨택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트랜지스터 퍼포먼스 앤 베리에이션인데 여기 보면 그림 3번 같은 경우에는 엠모스의 아이디셋과 아이디린, 그림 4번 같은 경우는 피모스의 아이디셋과 아이디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노드 대비 디바이스의 오퍼레이션 포인트, 바이스 포인트는 0.7V가 되겠고요. 전 노드가 22나노면 이 점선이 이제 22나노인 거죠. 22나노 노드고 22나노 노드 대비 ID 셋의 경우에는 15% 증가, 그리고 ID 린의 경우에는 30% 증가를 이루었네요. 그리고 피모스 같은 경우에는 피모스가 부스팅이 많이 됐죠. 그래서 10나노 암페어 per 마이크로미터 스탠다드 퍼포먼스 기준으로 했을 때 41%, 그리고 ID 린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노멀라이즈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레이아웃의 위스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아웃의 위스.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를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요? 트랜지스터의 위스로 노멀라이제이션 하죠. ID가 있으면 IDS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수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되어 있으면 랭스는 테크놀로지 노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위스는 노드에 상관없이 우리가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스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보통 IDS를 W로 노멀라이제이션 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데 그려져 있는 이런 커브에서 요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지오메트리가 위스를 나타내요. 위스. 근데 저번에 핀펫 설명하면서 핀펫의 액티브 위스가 핀이 이렇게 있으면 게이트가 이렇게 핀펫을 싸고 있고 여기가 핀 하이트, 그죠? H핀의 2배 플러스 핀 위스 핀, 이게 토탈 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런트가 요렇게 요 서컴퍼런스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스가 이렇게 되니까 이 방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는 게 물리적으로 맞겠죠. 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반도체에는 풋프린트라는 개념이 있죠. 풋프린트. 말 그대로 발자국이라는 개념인데, 발자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은 탑뷰에서 봤을 때 얘가 에어리어를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러한 액티브 에어리어에다가 채널 랭스 L을 만들고 위스를 만들었다고 쳐요. 플라나 디바이스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액티브 에어리어죠. 얘가 트랜지스터 하나를 만드는데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액티브 에어리어인데 여기에다가 이 공간에다 핀펫을 만들면 예를 들어 핀을 이렇게 두 개를 세울 수 있다고 쳐봐요. 그죠? 위스는 똑같고 핀을 이렇게 두 개를 세웠다 치면은 실제 탑뷰에서 봤을 때 내가 사용한 공간은 똑같죠. 똑같은데 실제 구현해낼 수 있는 위스는 훨씬 커요. 이걸 다 더한 값이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를 위스라 합시다. 여기를 위스라고 여기를 랭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랭스는 같고 내가 만약에 핀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위스가 이 플라너에서 만들 수 있는 위스, 토탈 위스보다 이렇게 3차원으로 쌓으면 내가 구현해낼 수 있는 위스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플라나 디바이스하고 이 핀펫 디바이스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할 때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이 위스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맞는가 과연. 이럴 때는 풋프린트로 노멀라이즈를 해요. 풋프린트로 내가 이 위스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전체 총량, 이 드라이브 커런트가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이 위스로 노멀라이즈하고 플라너를 요 위스로 노멀라이즈하고 핀펫을 또 이 위스로 노멀라이즈를 하면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언페어하다. 왜냐면 우리는 탑뷰에서 봤을 때 요 에어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에어리어에다가 정말 핀을 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커런트를 증가시킬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디바이스라는 거죠. DC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핀펫으로 넘어오면서 풋프린트로 노멀라이즈 하는 상황이 생겨났죠.
어찌됐든 퍼포먼스의 부스팅이 우리가 엠펫과 피펫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노드가 한번 변하면서 피펫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가 변했잖아요. 드라이브 커런트가. 엠펫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적으로 한 20% 변했다고 쳐도 상당히 많이 변한 거죠. 커런트가. 네, 트랜지스의 퍼포먼스하고 VT 베리에이션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를 본 그림인데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을 봤을 때는 스탠다드 퍼포먼스에서 SP 영역에서 엠펫과 피펫이 굉장히 시메트리하게 그리고 커런트 퍼포먼스도 굉장히 유사하게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탠다드 퍼포먼스에서 트랜스 컨덕턴스 커브에서도 보면은 엠펫의 슬롭이 거의 60mV/V 나오고 디블이 피펫의 경우에는 75mV/V 그리고 서브스슈 스윙은 거의 65mV/데케이드가 나왔다. 그리고 매우 시메트리하게 잘 맞았다. 그거고요. 랜덤 베리에이션인데 랜덤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VT의 랜덤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자가 계속 감소하게 되면은 랜덤 베리에이션이 증가하죠, 당연히. 그러다가 22나노 노드로 22나노 핀펫으로 가면서 랜덤 베리에이션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구조가 2D에서 3D 구조로 가면서 발생하는 매우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소자가 작아진다는 거는 도펀트 플럭추에이션이나 지오메트리의 어떤 플럭추에이션, LER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메탈 게이트 그래뉴러티 MGG 같은 효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 베리에이션들이 일렉트로스태틱 그러니까 게이트의 강한 컨트롤빌리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피지컬한 베리에이션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베리에이션으로 인해서 일렉트리컬한 특성이 많이 변하겠죠. 결국엔 우리가 보는 건 일렉트리컬 특성이니까. 근데 그 일렉트리컬 특성이 게이트의 굉장히 강한 컨트롤빌리티로 인해서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2D에서 3D 구조로 가면서 나타나는 매우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의 옵티미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22나노 노드 대비 훨씬 더 좋은 14나노에서 훨씬 더 좋은 TDDB 성능을 보였다. 네, 인터커넥트를 좀 보겠습니다. 피겨 10을 보면 인터커넥트 스택이 나와 있고요. 보면은 이쪽이 딱 봐도 이쪽이 트랜지스터가 보이죠. 트랜지스터가 있고 M1부터 이제 M10까지 쭉 메탈 라인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비아가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 그림은 전체 카파 인터커넥트 스택 13레이어 중에 10레이어스를 보여주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카본 도트 옥사이드 K 값이 퍼미티비티가 렐러티브 퍼미티비티가 2.8 정도인 로우 K CDO가 8층에 걸쳐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쪽에 이쪽 레벨의 메탈 피치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M2 레벨의 경우에는 피치가 거의 52나노 정도로 최소화시켰다. 메탈 게이트의 피치를 엄청 메탈 라인의 M2 메탈 라인의 피치를 매우 줄였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에어갭을 썼다는 건데, 우리가 로케이 CDO 말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죠. 그죠? 좀 말 그대로 지금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메탈 라인과 라인 사이에 발생하는 파라시틱한 캐패시턴스를 최소화시켰다. 그래서 인터커넥트의 피치가 80에서 160 미니멈 피치 레이어를 갖고 있는 그런 인터커넥트에다가 에어갭을 사용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한 M3나 M5 레벨 이 정도에서 에어갭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도 에어갭을 쓰려면 메탈 피치가 굉장히 좁은 부분에 써야지만이 이펙티브 하겠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에어갭을 써봐야 원래 얘는 캡이 작은 데인데, 그죠? 이렇게 피치가 작고 메탈과 메탈 라인이 잘 많이 붙어 있는,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쪽에다가 에어갭을 써야지만이 훨씬 더 에어갭을 쓴 효과가 나겠죠. 캐패시턴스에서. 그래서 M3랑 M5 레벨 정도의 에어갭을 쓰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갭을 써가지고 파라시틱한 캐패시턴스를 17%나 줄였대요. 엄청나게 줄인 거죠. 네, 이 자료는 인텔의 마크 보라는 사람이 아마 IDF, 인텔 디벨로퍼 포럼인가? 인텔 디벨롭먼트 포럼인가?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4나노 테크놀로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자료를 좀 보면 인텔이 트루 14나노 테크놀로지 노드를 개발했고 인더스트리 리딩 기술이다. 그리고 퍼포먼스, 파워, 덴시티, 코스트 퍼 트랜지스터 측면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개발해냈다 라는 어나운스고요. 트루 14나노라는 얘기는 여러 의미가 있겠죠. 다른 데는 트루 14나노가 아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14나노 테크놀로지는 매니팩처러의 굉장히 와이드 레인지 프로덕트에 사용된다. 하이 퍼포먼스에서부터 로우 파워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거다 라는 내용이고요. 브로드웰 SoC 프로덕트에 사용이 될 거고, 지금 퀄을 하고 있고 곧 볼륨 프로덕션,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사용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 핀팻이고 하프닌 베이스에 하이케 메탈 게이트를 적용을 했고요. 42나노 핀 하이트. 자, 이거는 이제 22나노 기준이요. 22나노 기준인데 22나노 기준 대비 핀 하이트는 32에서 42도로 증가를 했고, 핀 피치는 60에서 42로 감소를 했고, 90의 게이트 피치에서 70으로 게이트 피치가 줄었고, 80의 인터커넥트 피치에서 52로 줄었고, 결국에는 SRAM의 셀의 에어리어가 0.108에서 0.0588로 거의 2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ame performance에서 파워 리덕션을 50%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4나노랑 동일한 퍼포먼스, 동일한 커런트를 흘리는데 파워가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더블 패터닝 공정이 많이 들어갔고 마스크가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웨이퍼의 프로세싱 코스트는 조금 더 증가했다. 그죠?
덴시티는 2배가 증가해서 단일 트랜지스터당 코스트는 감소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더블 패터닝이 들어갔지만 덴시티를 증가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코스트 퍼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돈은 더 줄었다는 거예요. LVC, 그러니까 스탠다드 파워 60SRAM의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22나노 노드는 게일라스트의 SAC, 세프라인 컨택 공정을 사용을 했고, CPU 프로덕트로 ISSGC 2012년도에 발표된 에어리어가 0.108 마이크로미터 스퀘어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180나노, 그리고 이쪽으로 600나노 되어 있는 게 이제 셀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탠다드 셀 이게 하나의 SRAM인 거죠. 6T SRAM이 되는 거고, 제가 보니까 로직의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채널 랭스가 26나노, SRAM의 경우에는 34나노. 당연히 더블 스페이싱을 사용한 것 같고요. 더블 스페이싱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22나노 미니멈 피처 사이즈를 아까 확인을 했죠. 그래서 60, 90, 80에서 42, 70, 52로 됐고, 스케일링 팩터를 보면 핀 피치는 0.7이 곱해졌고, 게이트 피치는 0.78, 그 다음에 인터커넥트 피치가 0.65 됐죠. 반면에 14나노드는 동일하게 게일라스트의 셋 공정을 사용을 했고, SRAM의 에어리어가 이렇게 0.0588 마이크로미터 스퀘어로 거의 반이 됐어요. 반이 됐는데, 하이트 경우에 셀 하이트 같은 경우가 78% 스케일링 다운됐고, 그죠? 그리고 이 위스 같은 경우가 70% 스케일 다운됐습니다. 채널 랭스는 20나노 정도로 추정이 되고, 로직인 경우에 SRAM은 26나노인 경우 추정돼요. 그리고 싱글 스페이스 8나노를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 변화를 통해 가지고 덴시티를 2배로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랜지스터 핀 임프루먼트. 그래서 이제 Y컷 그림이죠. Y컷. 우리가 핀을 이렇게 잘랐을 때 채널의 수직인 방향으로, 채널이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그죠? 채널의 수직인 방향으로 커팅을 쫙 하면 이제 Y컷이 나와요. Y컷을 보게 되면 22나노 프로세스에서는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서 STI가 있고, STI 높이로부터 34나노 하이트, 피치는 60나노 피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게 TM 이미지죠. TM 이미지고, 14나노로 가게 되면서는 핀 피치가 42나노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는 42나노로 늘어났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대1이거든요. 요 TM 이미지가 서로 1대1인데, 핀이 더 가파라지고, 그죠? 핀하고 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라이너가 있죠. 이렇게 아까 솔리드 스테이트 도핑 얘기했는데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핀에 데미지를 주면서 이쪽에다가 PTS 펀치수를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펀트를 포함한 이 라이너를 넣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드라이빙 시키는 방식으로 핀에 드라이빙 시키는 방식으로 이쪽에다가 PTS 펀치스루 스태퍼를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 모양을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바꿨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근데 첫 번째로 타이터 핀 피치가 줄어들게 되면 덴시티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죠? 핀이 뭐 우리가 동일한 풋프린트에서 봤을 때 핀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덴시티가 증가를 하죠. 그리고 틴너 핀의 경우에는 톨러 핀 같은 경우에는 핀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액티브 위스가 증가하죠. 그래서 드라이브 커런트가 좋아져요. 드라이브 커런트가 증가하고, 그리고 띠너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영역은 게이트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띠너핀이 됐기 때문에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좋아지고, IO프가 계산이 되고 아이온이 증가하는, 그죠? IO프는 줄어들고 아이온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 바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퍼포먼스가 아이온하고만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IO프가 잘 잡혀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엄밀한 퍼포먼스는 온오프 레이쇼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프가 낮아진다는 건 역시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핀의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죠. 줄어든 거는 다시 한번 density improvement가 있었고, 그리고 capacitance 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capacitance 값이 줄어드는 거는 absolute capacitance value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capacitance가 뜻하는 게 아니라 전체 토탈, 우리가 트랜지스터 하나 만들 때 이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하는 전체 capacitance 값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다음 핀 크로스 섹션입니다. 22나노 노드하고 14나노 노드. 이게 지금 1대1 매핑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 둘 다 Y컷이고, 여기 보면 라운딩 되어 있다고 했었죠. 라운딩 되어 있는데 이게 reliability 프로블럼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코너 부분에 발생하는 필드 컨센트레이션을 줄이는 방식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커버처가 훨씬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원이랑 요 원이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은데 여기는 훨씬 더 커버처가 작아졌죠. 여기다가 더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핀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굉장히 핀이 핀 탑이 14나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커버처가 큰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도 이제 거의 90도에 가깝게 되어 있고, 채널 바디의 두께도 7에서 8나노 정도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바텀 영역이 이렇게 얇아지다 보니까 게이트로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이쪽이 일렉트로스태틱도 얘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여기가 한 이렇게 생긴 모양보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양호하죠. 일렉트로스태틱을. 어, 14나노는 22나노 노드 대비 퍼 와트당 단위 와트당 퍼포먼스가 2.2배 증가했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동일 퍼포먼스에서 전력 소모가 50% 감소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픽스를 하고 파워를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파워를 픽스를 하고 퍼포먼스를 비교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단위 와트당 퍼포먼스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거는 퍼포먼스가 증가하거나 파워가 감소하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는 다이나믹 캐패시턴스의 리덕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퍼포먼스를 보면 앞서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14나노 노드 핀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이 퍼포먼스부터 로우 파워까지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버, 랩탑, 모바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서버, 랩탑, 모바일에서 14나노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바일향, LP, 로우 파워향 트랜지스터 기준으로 살펴봤고, 퍼포먼스 임프루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 거의 1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액티브 파워 같은 경우에는 53% 증가를 리덕션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3% 리덕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퍼 와트, 단위 와트당의 퍼포먼스는 2.2배 정도 임프로브 됐다. 22나노 노드 대비 14나노에서는 추가로 달성된 거죠. 사실 이제 이 단원이 퍼포먼스 벤치마킹이잖아요. 테크놀로지 노드 벤치마킹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이런 자료들이 여기 18%입니다. 53%입니다. 2.2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다 제가 추정한 값이에요. 보면 이런 로그 스케일 뭐 이런 값들 이런 다 안 나와요. 실제 인텔이 어나운스 할 때는 우리한테 주어진 값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런 값들 이 까만색 값만 우리한테 주어지고 이런 값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단서가 주어졌잖아요. 와트당 퍼포먼스가 2.2배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뭐 값을 찾게 되면은 그죠? 이 노드에서 요 값과 요거를 2.2로 만족시킬 수 있는 스케일이 로그인가 리니어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고 이거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라고 바로 쓸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스케일이 맞는지를 이렇게 앞뒤로 계속 찾아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리니어인지 로그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퍼포먼스의 부스팅이 17%가 맞는지 이거를 리니어로 하면 17%가 아니겠죠. 당연히 또 그죠? 이런 것들을 앞뒤 문맥을 계속 맞춰가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면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되게 주어진 되게 한정된 정보로부터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조각 10편이 나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퍼즐로 맞춰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그죠? 퍼즐을 맞춰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앞뒤 아우가 맞아야 돼요. 그죠? 세임 퍼포먼스에서는 파워 리덕션이 50%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14나노 브로드웰 프로세스 플레이버를 보게 되면 캐패시턴스가 0.65x로 줄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볼티지 VDD의 경우에는 10%가 줄었어요. 10%가 줄었고
그리고 로우 볼티지 트랜지스터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온커런트를 의미하는데 온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 줄었고, 오프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줄었다. 그리고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로 줄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 줄었을 때 실제 SOC에 나오는 인풋, 우리가 요런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SOC를 만들었을 때는 전체 파워가 25%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VDD가 10% 줄면 전체 파워는 20%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그죠? 그리고 리키지가 2배로 줄면 10% 파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그런 SOC 임팩트를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탈 파워를 계산을 할 때 액티브 파워, 이 얘기 많이 했죠. 액티브 파워하고 리키지 파워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탈 22나노의 토탈 파워를 이렇게 우리가 가정한다고 했을 때 14나노의 토탈 파워는 이런 팩터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액티브 파워, 그러니까 액티브 파워가 0.53 곱하기 22나노의 액티브 파워, 그 다음에 22나노의 리퀴지 파워 곱하기 0.45 정도의 비율로 줄어든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캐패시턴스가 줄고 리퀴지도 줄고 오퍼레이션 볼티지도 줄었는데, 이걸 어떻게 어치브했냐,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리 서머리가 요 테이블이죠. 핀 피치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는데, 핀 피치가 감소를 하고 핀 피치가 감소를 하고 핀의 넘버가 줄면은, 그쵸? 핀의 넘버가 줄면은 다이나믹 캐패시턴스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0.65로 줄었다는 게 왜 0.65냐면 아까 핀이 3개 22나노 노드에서 핀이 3개였는데 이게 14나노로 가면서 2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2핀으로 가면서 거의 3분의 2만큼 캡이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0.65 정도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핀 하이트가 증가하면 이제 다이나믹 캐패시턴스는 약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쵸? 그리고 와이드 탑과 틴 바텀을 이용을 하면 온 커런트는 증가할 거고 오프 커런트는 감소하고, 채널 랭스가 감소하면 당연히 다이나믹 캐패시턴스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랭스가 감소하니까 온 커런트는 증가할 확률이 높고 오프 커런트는 증가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캐패시턴스하고 리키지 그 다음 온 커런트를 맞춰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 표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봅시다. 좀 과장해서 그렸어요, 제가. 이게 22나노 노드고 이게 14나노 노드예요. 캐패시턴스는 절대값이 앱솔루트 밸류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3핀에서 2핀으로 가면서 그 3분의 2로 줄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여기 얘기한 이 C 다이나믹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가장 도미넌트한 팩터라는 거죠. 핀의 개수가 3개에서 2개를 주는 거. 그리고 오퍼레이팅 볼티지 같은 경우에는 VDD는 우리가 그냥 줄이면 되는 거죠. 외부에서 바이어싱을 할 때 0.75를 하던 거를, 그죠? 22나노 0.75 VDD였는데 얘를 0.7로 줄였어요. 온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핀 하이트가 올라가면서 증가했어요. 온커런트는 그게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거죠. 리키지는 여기가 이렇게 테이퍼 타입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었는데 원래는 이쪽 부분에 리키지가 잘 안 잡혔어요. 바텀 영역에. 근데 얘를 굉장히 띵 바텀을 만들면서 리키지를 또 줄였죠. 아이어프를 잡았죠. 그래서 이게 리키지가 2배나 감소했다. 그래서 이거를 요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그림으로. 네, 14나노에 이어서 10나노 핀팻 IDM 2017년도입니다. 17년도 논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나노 테크놀로지 노드 핀팻의 키 피처를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10나노 노드는 third generation 핀팻 공정이고요. 셀프 얼라인드 쿼드 패터닝이네요. 셀프 얼라인드 쿼드러플 패터닝, 그러니까 SAQP 공정이 사용이 됐고, 세컨 제너레이션 14나노 핀팻이 SATP를 사용한 것을 한 번 더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SAQP 공정을 이용을 해서 M0하고 M1 레이어까지 공정을 진행을 했다. 핀땅과 핀 디펜션과 M0, M1을 SAQP 공정으로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 여러분들 SADP하고 SAQP는 알고 있죠? 스페이서 공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리소의 한계를 극복한 공정 스킴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맨드레일이라는 이 더미 패턴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스페이서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더미 맨드레일을 날리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엣지를 하게 되면 패턴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맨드레일 피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맨드레일이 여기에 쌓여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맨드레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드레일 피치가 여기인데 우리는 이거보다 피치가 훨씬 더 작은 그거 해프가 되는 피치를 한 번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스페이스 공정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이머전 ALF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소 어떤 피처라고 보면은 레졸루션이라고 보면 그거보다 더 작은 레졸루션을 실제 공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SATP 공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핀을 만드는 거죠. 맨들 ARF 공정을 이용하면 이 핀 다음엔 이 핀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 SATP를 이용하면 그 핀 ARF의 미니멈 피처 사이즈보다 작은 이 레졸루션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걸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하면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또 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SATP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하면 이게 SAQ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UV가 적용되기 전에 이머전 ARF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최소 패턴을 이런 식으로 SADP와 SAQP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가 텅스텐 대신에 로컬 인터커넥트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셀프 알람 컨택은 아직도 쓰고 있네요. 그렇죠? 색 공정을 쓰고 있고, 색 공정을 쓴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작은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컨택 오버 액티브 게이트, 코어 공정, 이 공정하고 더미 게이트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이게 싱글 디퓨전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이런 굉장히 이제 덴스한 공정, 패턴 덴시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공정들을 쓰기 위해서 셀프 얼라인 컨택 공정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 테크닉을 사용하는 이유가 보면은 리소의 스케일링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머전 ARF 이후에 리소 공정이 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 측면에서 스케일 다운 할 수 있는 방식을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DTCO 컨셉의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TCO는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어 옵티미제이션이 약자로서, 그냥 우리가 공정 개발하는 거를 보통 테크놀로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재를 만들고 회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패브리케이션 관련된 거는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회로를 구성하고 설계하는 쪽을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디자인과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죠. 그냥 테크놀로지는 말 그대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그거를 가지고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PDK만 디자인에 제공을 하면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 이상으로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가 패턴의 덴시티 그리고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디자인 측면에서 테크놀로지의 어떤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최적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DTCO라 그래요. 그래서 이 코어 공정하고 SDB 공정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게 패턴 덴시티 혹은 스케일 측면에서 개선점을 가져오는지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렉탱귤러 핀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핀의 위스는 7나노미터, 그리고 핀의 하이트가 14나노미터에서는 핀 하이트가 42나노미터였는데 46나노미터로 더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핀 하이트를 높인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핀 하이트가 높아지면 말 그대로 핀이 높아진다는 거에는 그 옆에 있는 게이트 옆에 있는 소스 드레인에 굉장히 하이 도핑된 에피하고 메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게이트의 하이트가 높다는 얘기는 그 두 개, 그러니까 게이트 투 소스 드레인 캐패시턴스, 플라스틱 캐패시턴스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온커런트가 핀 하이트가 올라가면 온커런트가 올라가면서 좋아지는데, 반대로 플라스틱 캡도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커런트하고 캐패시턴스의 밸런싱을 통해서 이 정도의 하이트가 가장 최선이다라는 결론을 지은 것 같고요. Fifth Generation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사용을 했고, 벌써 이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45나노부터 내려와가지고 10나노 노드에서는 5세대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공정이 들어온 거고, LVT와 SVT, 이게 MPET, PPET 두 개씩이죠. 각각 한 개씩 두 개가 되고, 얘도 MPET, PPET 두 개가 되고, 총 네 가지의 워크펑션 메탈 스택을 쓰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HVT, 하이 VT용,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로직 디바이스가 아니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이 상대적으로 VDD가 큰 볼티지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디바이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메탈 스택을 워크 펑션 메탈 스택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게 언도프트 핀에 올라간다. 그죠? 언도프트 핀이라는 거는 우리가 채널 영역에다가 도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도프트잖아요. 도핑이 없어요. 도핑이 없기 때문에 채널에 가해주는 도펀트로 인한 VTH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VTH를 이렇게 6가지 혹은 4가지로 흔들려면 뭔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워크 펑션 메탈을 바꿨다는 거예요. 워크 펑션 메탈의 스택, 워크 펑션 메탈을 쌓는 높이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스레이숄더 볼티지를 구현을 해냈다라는 얘기고요. 7th generation strain 실리콘이 사용됐네요. 그렇죠? raised source drain FP가 MPPEP 모드 사용이 됐고, 인터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메탈 레이어가 12층 되고 울트라 로우 K 다이엘렉트릭을 샀습니다. 그리고 뭐 드라이브 커런트가 하이스트 굉장히 최고의 높은 드라이브 커런트가 나왔고 셀 덴시티도 가장 높은 10나노도에서 가장 높은 드라이브 커런트하고 셀 덴시티를 구현을 했다 라는 얘기죠. (10나노) 핀펫의 K피처를 보면 핀패치는 34나노, 기존 노드 대비 42나노에서 0.81배로 줄었죠. 그리고 컨택트 게이트 피치 CPP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70에서 54로 줄었고, 미니멈 피처도 52에서 36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SAQP를 사용을 했다 그랬고, 더미 게이트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SDB, 싱글 디퓨전 브레이크 공정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디퓨전 브레이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액티브 에어리어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렇죠? 액티브 에어리어는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실제 만드는 에어리어예요. 나머지는 다 옥사이드로 채워 넣는데 이 옥사이드 액티브 에어리어의 끝부분에 우리가 더미 게이트를 넣습니다. 그죠? 더미 게이트를 넣고 이 더미 게이트 다음에 셀 바운드를 넣고, 그죠? 그리고 또 더미 게이트를 얹어요. 그래서 이런 바운드리에서 발생하는 에어리어의 어떤 낭비,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셀 바운더리에 더미 게이트 디퓨전 브레이크를 2개를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쓰는 더미 게이트를 2개를 넣는 게 아니고 1개로 줄인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싱글 디퓨전 브레이크라고 해요. 싱글 디퓨전 브레이크라고 하고, 그리고 코그, 그러니까 컨택 오버 액티브 게이트인데, 원래 게이트가 컨택 액티브에서 원래 떨어진 영역에서 이제 이런 컨택을 만들어내는데 게이트 컨택을 실제 액티브 위에다 올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게이트의 컨택과 소스 드레인의 컨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뒤에 공정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DTCO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디바이스의 레이아웃을 수정을 해가지고 뭔가 퍼포먼스의 개선을 가져오는 거죠. 그냥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통해서 뭔가 퍼포먼스 개선을 가져오던 시대가 지났고, 디자인과 테크놀로지가 동시에 어떤 퍼포먼스 개선을 위해서, PPA 개선을 위해서 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뉴 트랜지스터 덴시티 매트릭이라고 해서 인텔이 이제 본인들만의 트랜지스터 덴시티를 나타내는 매트릭 지표를 이제 이 논문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노드의 개발에 따라서 지금 14나노 노드에서 10나노 노드로 가면서 하이 덴시티 셀의 덴시티가 0. 에어리어죠. 이 6T SRAM 셀이 0.0312 마이크로미터 스퀘어 정도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셀을 만들어냈다. 스케일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 2년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덴시티 매트릭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단위 면적당의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잴 때 우리가 단순히 인버터 가지고만 재는 게 아니고 인버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낸드, 투인풋 낸드나 플립플랍 로직 셀을 섞어 가지고 비율을 낸드를 60%, 여기 로직 플립플랍을 40%로 해서 전체 평균을 내 가지고 단위 밀리미터당 밀리미터 스퀘어당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이렇게 매트릭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했을 때 45나노 노드에서 10나노 노드로 쭉 가면서 매트릭 트랜지스터 덴시티가 굉장히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바이스 지오메트리 Y컷을 보게 되면 14나노 핀팻의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10나노 핀팻의 지오메트리가 있고요. 여기 보면 위스는 7나노미터, 그 다음에 핀 하이트가 42에서 46으로 증가를 했죠. 더 높아졌어요. 더 높아지고 케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옥사이드가 1나노미터, 하이케이가 1.5나노미터, 타이나이트라이드가 5나노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네, X컷을 보게 되면은 피지컬 채널 랭스가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IL 하이케이가 양쪽으로 2.5나노씩에서 총 5나노가 들어와 있고 워크 펑션 메탈의 두께가 15나노니까 피지컬 게일 랭스는 거의 20나노 가까운 게일 랭스를 갖게 되고요. 인터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에서 코발트로 바뀌면서 컨택의 라인 레지스턴스가 60%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늄 레버라운드 컨택을 소스 드레인에 적용을 해서 소스에 적용을 했고 피모스에는 니켈 실리사이드를 추가를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 스페이서를 이용을 해서 컨택트 게이트의 캐패시턴스를 10% 리덕션을 했고요. 여기 보면 PC 스커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게이트가 이게 지금 게이트잖아요. 게이트가 쭉 보면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퍼지죠. 그래서 이게 치마 모양처럼 이렇게 퍼진다고 해가지고 원래 여기에 폴리실리콘 더미 게이트가 올라오는데 그 폴리실리콘 더미 게이트를 만드는 마스크가 PC 마스크예요 보통. 그래서 PC라고 하면은 이제 폴리게이트라고 좀 생각을 하면 폴리게이트를 떠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폴리게이트 마스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스커트 모양의 게이트의 아래부터 부분이 커지는 이런 현상을 PC 스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PC 스커트 현상이 조금 발견이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코발트 인터커넥트를 썼다고 되어 있고요. 인터커넥트
12레이어의 인터커넥터 중에 M0는 40나노 피치, 그 다음에 M1은 36나노 피치 썼고 SEQP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M2부터 M5 같은 경우에는 SADP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레이어는 로케이 CDO, 저는 이전 노드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카본 덕트 옥사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코발트를 M0하고 M1 레이에 적용을 했고요. 코발트를 쓰면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OS 5배에서 10배 정도 개선이 됐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BR 레지스턴스 리덕션이 2배 정도 개선이 됐다. 그래서 코발트로 바꾸면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값도 많이 줄인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뜻이겠죠. 코발트 프레딩 레이어를 썼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아무튼 코발트 계열의 어떤 물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터커넥트를 계속해서 개선을 한 걸로 보여요. 셀프 얼라인 컨택 프로세스를 예전에는 소스 드레인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었죠. 근데 10나노 노드에서는 소스 드레인 이외에 게이트 컨택을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셀프 얼라인드 디퓨전 컨택, 그러니까 셀프 얼라인드 디퓨전 컨택은 소스 드레인을 만드는 컨택이고요. 소스 드레인에다 내리는 컨택이고, 셀프 얼라인드 게이트 컨택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쪽에다가 게이트 컨택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얼라인드 디퓨전 컨택 같은 경우에 예전에 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우리가 게이트를 리셋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H스탑 레이어를 여기다 넣는 거죠. 넣고 그 다음에 셀프 얼라인드 소스링 컨택을 내리면 얼라인이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컨택이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컨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컨셉이었죠. 근데 셀프 얼라인드 게이트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소스 드레인 컨택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스 드레인에다가 소스 드레인을 리셋을 하고, 그죠? 디퓨전 컨택에 리셋을 한번 하고 거기다가 실리콘 카바이드 엣지스탑 레이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게이트를 또 이렇게 셀프 얼라인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택에 미스 얼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엣지 레이시 다른 물질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그 방향으로 컨택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왔냐면은 셀프 얼라인 게이트 컨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랜지스터 만들 때 게이트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컨택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스 드레인 게이트 컨택이 오는데 예전엔 게이트 컨택을 여기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셔널하게 땅을 차지하니까 얘 컨택을 여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넣고 싶다 보니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스 드레인 영역에 있는 컨택이랑 숏이 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들고 컨택을 만들고 이 위에다가 실리콘 카바이드를 넣은 상태에서 셀프 얼라인 게이트 컨택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덴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트랜지스터의 덴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정을 진행을 한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캐릭터리스틱이랑 퍼포먼스 슬라이드인데요. 보면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랑 아웃풋 커브가 나와 있고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보게 되면 PMOS는 0.2V, 마이너스 0.2, NMOS는 0.2V 정도로 매우 낮은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D불과 스윙 역시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나노 노드 대비 ID링과 ID셋을 NMOS에서 확인했을 때 NMOS 같은 경우에는 거의 ID링의 경우에는 100%
ID셋 경우에는 70% 증가를 했고요. PMOS도 엄청나게 증가했죠. 55%, 35% 정도로 아이들인 ID셋 모두 14나노 대비 매우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LD 제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게이트에다가 뭔가 스트레스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핀에 어쏘거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핀이 나열되어 있는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가해줘서 엠펫의 드라이브 커런트를 5%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테크닉을 넣어서 퍼포먼스를 증가시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0나노 노드, 인텔의 10나노 노드 핀펫의 벤치마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